주요 경제 이슈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가 싶었는데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사이 오름폭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이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두 곳일 거예요. 주유소 가보면 야, 일주일마다 100원씩 올랐네? 라는 거.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지난 7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근데 우리가 6월, 7월 물가 상승률 2%를 보게 한 가장 큰 원인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7월 중순부터 불안하니 당연히 8월 물가에 반영이 됐겠죠. 여기에다가 아마 올해 사과는 한우보다 먹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일주일 간격으로 박스당, 제가 진짜 재래시장을 가보니 박스당 10,000원씩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국제유가 상승, 여기다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네. 8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3.4%, 한 달 만에 거의 한 1% 넘게 뛰었거든요. 이런 일은 굉장히 유례가 없습니다. 네. 왜냐? 이 국제유가는 워낙 이제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하지만 농수산물 가격은 아무리 많이 뛰어도 물가에 미치는 비중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별 품목으로 좀 들어가 보면 1년 전과 비교한 과일 가격은 13% 넘게 올랐어요. 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두 자릿수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가 30%, 농축수산물 가운데 1위고요. 한 1년 전과 비교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복숭아가 23%, 고구마가 22% 올랐어요.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게 비만이 와서 채소류 막 짓물렀네라고 했는데 네. 채소류는 가격이 좀 내렸어요. 문제가 뭐냐? 과일류는 1년에 한 번 수확해요. 예. 이 한 번 수확한 걸 가지고서 1년 내내 먹고 내년 핵과일 나오길 때까지 이거를 저장해서 먹어야 되는데 네. 채소는 기간 채소부터 시작을 해서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1년에 수차례 재배가 가능합니다. 날씨만 좋으면 생산량이 회복이 되면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계 부담이 컸던 이제 과일 가격 그리고 에너지 가격 이 두 가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또 하나가 제가 숨은 게 더 있는데요. 바로 공공요금이에요. 네. 지금 가계 부담이 큰 이제 전기가스 요금, 전기료가 무려 25%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군요. 예. 예. 그리고 지역 난방료가 33%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8월 물가에 정말 소비자들이 지출이 반드시 지출해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조목조목 포진하다 보니 물가 상승폭, 체감 상승폭이 더 큰 겁니다. 네. 유가와 과일을 비롯한 이 농산물 가격 그리고 공공요금 요인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연말까지도 감산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좀 자극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국제유가라는 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우디는 일단 산유국의 맹주, 여기다가 비산유국이지만 오펙 플러스의 맹주는 또 러시아예요. 합작이 맞아서 하루에 130만 배럴 그동안도 감산을 해왔는데 더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 때문에 뉴욕의 유가가 8일 연속 올랐습니다. 네. 서부텍사산 중미진류 선물 가격은 86달러를 돌파했고요. 또 북해산 브렌트유, 유럽에서 하는 북해산 브렌트 선물 가격은 이미 9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더 걱정되는 게 러시아와 이렇게 이제 참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난방유 가격은 겨울철에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럼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주로 중동산 두바이 현물을 수입을 하는데 현물도 지금 배럴당 89달러예요. 이게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다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아마 휘발유 가격은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 아마 하반기 물가의 최대 변수가 뭐냐? 물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든다면 뭐 전기, 가스 요금이라든가 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조금 더 연장한다든가 이런 내부적인 수요를 좀 어떻게 하면 좀 피해를 좀 덜 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국제 유가의 상승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최대 물가의 변수는 뭐냐? 바로 이제 국제 유가를 꼽는 게 이제 1순위입니다. 예. 국제 유가를 주시해 봐야 되고 과일 가격은 이미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사과 등을 중심으로 이달에는 더 오를 거라고요.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한국농촌경제원이 또 이제 더 오를 것이다. 9월에도 사과, 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과일들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달 이제 홍로, 사과 홍로 이제 10kg짜리 도매 가격입니다. 이게 소매 가격이 아닌 도매 가격이 7만 원대, 7만 원에서 7만 4천 원인데 1년 전 가격이 2만 8천 원대예요. 그러니까 두세 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배 이제 15kg 가격이 5만 1천 원에서 5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3만 2천 원대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이 폭으로 올랐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상에 올리는 사과 배만 올랐느냐 그게 아니라 포도, 샤인머스켓 그리고 거봉 여기다가 제상은 안 올라갑니다만 이 복숭아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런 가격들이 저번보다 오르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상이변에 따른 이제 생산량이 많이 줄었는데요. 예. 지금 사과 배의 경우에는 공이 아마 20% 이상 생산량이 줄어서 우리가 뭐 과일 재배단지 경남 뭐 이런 쪽에 이제 침수 피해 있습니다라고 했고 낙화 피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상품성도 떨어지는데 굉장히 이제 이 제상에 올려야 될 모양이 좋은 것들 그런 것은 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한 개에 아마 7, 8천 원, 만 원 가까이 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관리 대책을 내놨는데 이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겠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이 추석 설명절 대책을 내놔서 한 670억 원 정도 할인 판매 유지를 하고 물량만 해도 16만 톤이거든요. 가장 큰 규모로 해서 가격도 아예 이제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5% 이상 저렴하게 좀 공급을 하라라는 게 대통령실의 이제 그 지시였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뭐 명절 앞두고는 이제 이 조금 좀 혜택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시급한 게 과일이에요, 사실은. 앞서 이제 사과 배 같은 경우에 성수품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정부의 추사는 40에서 60% 저렴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일본 때문에 이제 수산물이 비상인데 명태 오징어 참조개의 경우에도 수산물도 최대 60%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통시장에서 이제 농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이제 현금 이제 환급해주는 행사까지 이제 병행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정부가 매년 이렇게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농축산물 할인 쿠폰을 뿌리는데 정작 주위에 이게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어떻게 해서 이거 할인 받지? 잘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박해서가 아니라 조금 사전 홍보를 통해서 진짜로 앱을 통해서 할인을 받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 가서 뭘 요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배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떤 할인 기회가 있는지 좀 더 잘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자, 정부는 10월 이후에는 그래도 물가가 다시 안정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국제 유가라든가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가을 태풍이라든가 날씨 요인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일단 정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8월하고 9월은 좀 불안한 건 맞다. 왜냐하면 9월은 가장 이제 모든 어떤 성수품의 수요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8월과 9월은 국제 유가도 그렇고 기상 요건에 따른 농수산물 작황을 감안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있지만 10월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한 2%대 물가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고 있는 것이 이제 근원 물가예요. 네. 에너지나 이제 이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8월도 7월과 똑같습니다. 3.9%가 올랐거든요. 이거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한해는 목표 관리치 2%를 2배 가까이 높네라고도 보지만 이 봐라 물가가 한 달 만에 1.1% 소비자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큰 외부 요인을 제거하니 기조적인 물가는 둔화되는 추세가 맞다. 라고 정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이후 특히 한은은 이제 4분기에는 그래도 3% 내외의 물가가 이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인식은 굉장히 좀 물가 안정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IMF도 내년 말 가면 2% 내로 한은의 관리 목표치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외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국제유가도 그렇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요지를 좀 굉장히 공격하면서 곡물 가격, 설탕 가격도 좀 불안하거든요. 예. 여기다가 지금 가스공사, 전력공사에 지금 적자 누적 때문에 하반기 남은 이제 전기요금 인상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도 있어요.
지금 보면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서 세수가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반기 내 거친 세수가 1년 전에 비해서 40조 원 넘게 덜 거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정부의 고민도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수가 많이 덜 거쳤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내년도 예산 역대급 이 긴축 기조를 가져갈 것이다. 예고를 이미 했죠. IMF가 이런 긴축 재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IMF가 왜 갑자기 연례회의를 했느냐. 매년 있는 회의예요. IMF는 매년 와서 이제 한 2주 정도를 정부 주요 부처와 이제 연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이 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조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오늘 발표를 한 건데요. 2주간의 연례 협의 이후 발표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긴축 기조 유지해야 한다. 이건 찬성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각에서는 중국 경기 둔화로 봐서 올해 상저하고 전망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IMF는 올해 한국 경제 1.4% 성장 가능하다.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 근거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제 IMF가 보고 있는 건 물가예요. 물가가 아직 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빚을 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기적으로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가 맞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성장률 1.4% 달성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반기에는 물가도 안정되고 반도체 산업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경제 성장세가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상저하고는 물 건너갔다. 지금 정부나 하느니 예상했던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도 지금 늘지 않고 있고 여기다 반도체도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1% 초반, 1.1%까지 그리고 내년에도 1.9%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면 그 전망치는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국제 IMF와 그리고 정부의 시각과 조금 다른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 IMF는 사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입장을 내놓을 때 주로 정부 자료를 많이 참고하지 않습니까? 당국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맞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대부분 이제 이 한은이나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로데이터를 줘요. 그러면 네. 로데이터라는 얘기는 정부가 계산할 수 있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국가별 보고서를 만듭니다. IMF는. 그리고 난 다음에 조만간 아마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를 얘기할 때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면 아마 올해 1.4, 내년 2.4라는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분기 우리 경제 지표를 보면 설비 투자 외에는 전부 다 부진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는 이렇게 긴축 기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경제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오히려 돈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맞습니다. 현 정부가 작은 정부예요. 정부가 나서서 돈을 지출해서 경기를 부양하기보다는 민간 성장 위주로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도 국가 빚을 내기보다는 거시 건전성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각종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너무 안 거쳐요. 종합부동산세 안 거치죠. 법인세 안 거치죠. 소비가 부진하니 부가세가 부족하다 보니 네. 7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43조 정도 1년 전에 비해서 세금이 덜 거쳤어요. 만일 지난해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속도로 이제 똑같이 세금을 걷는다 하더라도 올 연말 가면 50조 원에서 최대 60조 원까지 세수 결손이 발생을 합니다. 세수 결손은 메꿔야 돼요. 이거는 세수는 거의 7, 80%가 하반 경직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공무원 월급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복지 재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메꿔야 되는데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6대 4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나눠서 메꿔야 하거든요. 네. 근데 정부는 가능한 한 각종 기금이라든가 세계 잉여금이라든가 불용 예산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사실 세수가 덜 거치니까 한국은행의 돈을 쌈짓돈처럼 100조 원 이상을 써왔어요. 근데 그 돈은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다 이자가 붙습니다. 각종 이 공자 자금에도 지금 이 올해만 거의 한 20조 원 가까운 이자가 발생을 해요. 예. 특히나 이제 외국한 평형 기금을 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동안 이제 원달러 환율이 뛰다 보니까 달러를 시중에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팔다 보니까 원화가 좀 많이 쌓인 건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화를 이제 이 기금으로 활용하다 보면 정부가 제 세수를 악화를 막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다 보면 나중에 외환시장이라는 건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거든요. 네.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도 2%로 사상 최대인데 여기서 미국이 긴축을 조금 더 하게 되면 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이때 대응을 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동전의 양면이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아마 1% 성장은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건 우리나라가 1950년대 전쟁 이후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고 당해년대 충격을 받아도 이듬해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났어요. 예.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 얘기는 굉장히 저성장이 장기화, 고착화된다는 얘기거든요. 부모님들이 비상금 언제 쓰느냐? 가장 어려울 때 써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물론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국채 발행이라는 거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기업들이 이자 비용이 올라가요. 그리고 대외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GDP 대비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아직도 50% 초반이에요. 아직 좀 여력이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재정 준칙을 아직 법제화하지 못했어요. 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3% 이내로 조율하되 경기가 지금 안 좋지만 경기가 좋을 땐 돈을 걷어짓잖아요. 그런 여윳돈이 생기면 반드시 돈을 물게끔 국가 부채를 먼저 물게끔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또 이유가 생겨요. 각종 SOC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예타 면제 기간 산업 선거 앞두고 있으면 지방 산업으로 이제 편성을 하면서 서로 예산을 나눠 갖겠다라고 마치 잉여 남는 돈처럼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재정 준칙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남은 돈은 반드시 빚을 먼저 갚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막연하게 경기가 어려우면 추경 편성을 4-5번씩 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IMF의 경우에도 긴축 재정을 유지하라라는 이유는 충분히 100번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경기 불양을 위한 왜냐 경기가 어려울 땐 정부 재정 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취약계층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복지 재원을 위해서라도 저는 국회 동의를 얻어서 최소한의 이제 추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를 했으니까요. 조금 더 해보면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사실 분야마다 세부적으로 좀 더 정보가 공개되면은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예산, R&D 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역대급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 한 31조에서 내년 한 25조 9천억 원 정도, 감소폭으로는 16.6%, 네. 가장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갑자기 왜? 정부의 이유는 이겁니다. 매년 관련 예산이 증액되긴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짬짬이 예산. 그동안 너무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만 난립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얘기인데 R&D 예산이 줄어든 건 1964년 이후 처음이고요. 예.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사실은 이거는 계속해서 연구 개발만큼은 미래 성장 동력이니까 좀 키우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R&D 예산이 바로 투입해서 성과를 내온다? 이건 좀 어불성설이고요. 왜냐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부가 그동안에는 이제 이 부동산을 통한 개발을 통한 이제 성장은 좀 굉장히 좀 피해 왔는데 내년 예산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SOC 예산이 4.6% 증액이 됐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이제 좀 이 경기 부양 효과가 나는 SOC 예산은 증액하고 오히려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R&D 예산은 좀 축소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기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짬짜먹기며 정부가 굉장히 좀 과도하게 잘못되었다라고 투입된 부분이 있다라면 손질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게 부분이고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R&D 예산 전체로는 굉장히 좀 재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미세 조정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큰 폭으로 삭감하는 것은 사실 5년, 10년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프로젝트도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가계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도 심상치가 않은데 부동산 시장 가격이 반등하면서
이른바 영끌 쪽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어느 한 부분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일단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부동산 경착력을 막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다 완화했어요. 지역 규제 대부분 없앴어요. 강남 3구 용산 제외하고 네. 대출 규제 풀었습니다. 뭐 분양 청약 규제 다 대부분 다 완화했고 재건축 규제까지 완화했죠. 여기다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소득이 없어도 사실은 최대 5억 원까지 최장 50년까지 대출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다 이제 가장 또 불안하게 했던 거, 실수요자를 불안했던 게 뭐냐? 현 정부가 지난해 8월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서울에 50만 호, 전국적으로 270만 호를 5년 동안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첫 해에 그래도 한 50만 호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착공 건수가 반토막이 났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건수가 30% 줄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게 바로 선행지표격인데 2, 3년 후에 야, 입주 물량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때문에 좀 급해졌어요. 20, 30대 영끌족은 한 번 자산 격차가 벌어졌던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른바 포모 증후군. 이번에 부동산에 이제 올라타지 못하면 나만 또 한 번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대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50년 만기 대출까지 이제 뭐 원흉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건 잘못이 없어요. 50만기 대출 물론 뭐 은행에 이제 일부 은행들이 이제 50대 60대까지 그분들이 50년 살려면 100살이 넘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뭐 월별로 1조, 2조 원 이상 늘어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단 판을 깔아줬다. 그 위에 은행들이 춤을 췄고 네. 그다음에 개인들은 조급해졌어요. 예. 자, 이 시기가 아니면 난 또 한 번 우리나라에서는 내 생에 내 집 장만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 그리고 개인들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출을 통해서라도 이제 이 보유자금, 가계 잉여자금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근데 이걸 빚 갚는 데 쓰지 않아요. 빚 그만 해봐야 뭐 연 5에서 7% 정도 이자인데 이게 뭐 주식에 테마주 하나 투자하면 하루에 20, 30%도 먹고 청약 잘하면 억대 로또 분양도 당첨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빚을 갚지 않고 여윳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가장 큰 불안 요인입니다. 네. 시장 상황이 또 금리 상황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걱정이 됩니다. 이달에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전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